자, 덕윤리에 대한 수업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덕윤리는 어떤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고 또는 그런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 또는 그들이 형성해 온 공동체 유지를 위한 관습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도덕적 자질이나 자격 또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미덕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거기에 공동체 차원에서 영광을 안겨주고 또 그에 걸맞은 포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도덕적 원칙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윤리를 우리가 덕윤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덕윤리의 도덕적 관점을 가장 앞서서 체계화시킨 인물이 바로 고대 그리스 사회의 하나였던 아테네란 폴리스 도시국가 사회에서 활동했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이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유명한 이제 윤리학 저서가 있는데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윤리학 저서는 자기 아들에게 윤리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책이죠. 바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저서입니다. 이 저서를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윤리학적인 이론을 우리는 이제 오늘날 덕윤리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동안 공리주의 또는 이제 자유지상주의, 임마누엘 칸트의 의무론 또는 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론 이런 네 가지 입장을 살펴봤습니다만 이런 네 가지 윤리적 이론들은 서구 유럽 사회나 이제 현대의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근대 사회에 형성된 윤리 이론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근대 현대의 어떤 윤리적 입장들을 체계화한 그런 윤리 이론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덕윤리의 출발은 근현대 사회에서 형성되고 체계화된 관점이라기보다는 아주 고대 시대에 어떻게 보면 노예가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그런 윤리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의 관점은 동양의 그 유교, 공자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유학의 윤리 이론들과도 서로 상당히 유사한 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윤리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덕윤리의 관점은 서구의 고대 윤리학의 이론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특히 유학과 같은 유가철학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체계화하고 있는 윤리 이론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오늘은 서구 고대 그리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정립된 그런 덕윤리의 이론들을 우리가 좀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서 1차 시에 살펴봤던 덕윤리의 이론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확인해가는 그런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누가 말하자면 우리가 분배하려고 하는 그 분배의 대상물, 그 사회적 재화가 될 수도 있겠고, 누구나가 선호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지닌 어떤 분배물일 수도 있겠죠. 그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권력, 정치 권력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회적 지위로서의 이제 공직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또는 앞서 살펴봤듯이 그런 거에 이제 우리가 진출하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으로서의 어떤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의 기회,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제 분배의 대상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의 성격에 따라서 과연 누가 그러한 분배 대상물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특히 정의의 관점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어떤 근현대의 윤리 이론들 중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그런 자유주의 윤리관에서 말하는 정의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더욱 윤리하고 비교하는 관점에서 한번 간략하게 먼저 정리해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를 우리가 공부해보는 그런 내용 속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윤리관에서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자격이나 사회적으로 특히 어떤 자기가 소속한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미덕을 포상하거나 예우하는 문제여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럼 개인의 그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고, 또는 그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규범적으로 어떤 하나의 법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보장하는 방식. 우리가 칸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정언명법과 같은 것에 의해서 권리가 도출이 된다거나, 앞서 살펴봤던 존 롤스의 어떤 이제 무지의 베일로부터 출발하는 정의의 두 원칙.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제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되고죠. 그게 바로 자유의 원칙이기도 하고 평등의 원칙이기도 했죠. 또 거기로부터 이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동시에 주어지는 방식으로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유주의 윤리관에서는, 그래서 어떤 애초에 어떤 권리를 누릴 누군가가 자격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가 거론이 될 수가 없죠. 그냥 우리는 누구에게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뿐이지,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기본권을 가져야 될 자격이 있느냐라고 우리는, 또는 자질이 있느냐라고 물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냥 모든 개인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이고, 또는 그런 자유와 기본권이라는 게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이 왜 어떤 도덕적 자질과 자격이 있기에 그런 권리를 누려야 되는가, 또는 그런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물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도덕적 자격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똑같이 모든 개인에게
인간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존엄한 존재로 인간을 대우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도덕적 자질이나 자격의 문제는 아예 논의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미덕 그런 것들이 미리 전제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 저 사람이 인격성이 괜찮은 사람이다, 인격자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들은 공동체에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순간 어떤 평가자, 특정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 또는 평등권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칸트나 롤스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철학에서는 윤리학에서는 좋은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논할 필요가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결국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내맡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건 그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과 또는 주어져 있는 권리로서 본인이 그 권리를 누려가며 스스로 결정해 나가야 되는 하나의 권리의 차원이지 어떤 게 좋은 삶이고 어떤 게 나쁜 삶인지 그런 것을 누가 평가해야 되는 순간 모든 개인들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삶이다, 나쁜 삶이다 이런 것들은 평가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들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뭐가 좋고 나쁜지는 그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지 누가 성직자라고 해서 또는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더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또 누군가는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줘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 하나의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가치 판단이 더 우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성만 가지고 그냥 이성을 가진 개인이 스스로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가도록 내맡겨야 되고 그런 것들을 사회나 공동체에서는 하나의 권리로서 기본권으로서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자유주의적인 윤리관의 주된 기본 태도다, 기본 입장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도덕적 자격이나 미덕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게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존 롤스에서는 어떻게 발휘됐죠? 우리가 존 롤스 같은 경우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의 입장이었는데 도덕적 자격의 문제를 우리가 거론하지 않고 아예 제외해 놓고 말하자면 무지의 베일, 무지의 장막 같은 걸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나은지 뭐가 좋고 나쁘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의 상태로 놓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로부터 정의의 두 원칙을 도출해내고 또 그 중에서 제2원칙이라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우선적으로
하나의 이제 공적인 지원과 재분배를 해나가야 된다는 정책.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 사회적으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공적인 지원 방식, 재분배 방식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굳이 도덕적 자격 문제 이런 게 필요 없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하게 되면 누구나가 똑같은 평등주의적 시각이 발휘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유주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진영의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스탠스와 자기가 이제 취할 수 있는 어떤 가치의 방향 이런 것들을 추구해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 윤리관이 이렇게 평등주의적 사고를 발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중립적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칸트와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인권관념 이런 것들을 정립하게 되는 유리한 점을 가질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특정한 공동체나 역사와 전통 이렇게 각 사회마다 또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마다 그 역사나 전통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인 조건 그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한 채로 이런 보편성과 또는 어떤 평등주의적 사고와 이런 것만을 발휘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는 거예요. 바로 덕윤리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 와서도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덕윤리자의 어떤 철학, 그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이런 것들을 새롭게 주목해 보려고 하는 현대의 덕윤리 학자들은 여전히 자유주의 윤리관이 갖는 이점도 있지만 어떤 보편성을 통해서 보편적인 인권을 우리가 정립하기도 하고 존 롤스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윤리 이론을 우리가 마련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이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건 뭔가 취약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점이 뭐냐면 결국 그들이 배제하고 있는 도덕적 자격의 문제나 어떤 사회적 미덕의 문제에 대해서 아예 취급조차도 하지 않는 관점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정의를 내세울 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바람직한 정의관일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회의를 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덕윤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덕윤리의 관점이 발휘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근대의 정의론,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유주의의 윤리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근대의 정의론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덕윤리,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의 정의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크게 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의 정의론은 영광,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칭송하고 그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영웅시해주고 위대한 인물로 칭송해주고 그런 영광의 문제 또는 어떤 미덕, 참으로 훌륭하다, 인격적으로 고상하다 이런 평가들, 또 그와 관련된 도덕적 가치들, 자격의 문제들을 근대의 정의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중립적인 상태에 놓여야 되는 것이고, 이것들을 중립적으로 돌려야 우리는 어떤 개개인들을 보편적인 입장에서 동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확보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각 개개인들은 하나의 기본권적인 차원에서 자기 나름의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자유죠.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뭐예요? 기본권이고 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고 존중하고 그 자유를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그걸 기본권, 기본적인 권리로 누구에게나 보장해 줘야 된다는 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영광스러운 인물이고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고 누가 더 도덕적으로 자질과 자격을 갖췄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 버리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춘 사람들에게 더 우월한 지위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뭐죠? 차별로부터 우리가 차별적인 어떤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동등한 지위, 누구나가 인간적으로 존엄한 지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런 출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여기에는 누구는 영웅이고 누구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자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고 이런 구분들이 먼저 전제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의 정의로는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중립적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누가 낫고 못하고 누가 도덕적으로 더 자격이 있고 없고 누가 더 인격자이고 누구는 인격적이지 못하고 이런 평가로부터 벗어난 중립적인 상태에서 그냥 모든 개인에게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결국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살 건지를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가도록 하자. 이게 이제 근대의 정의론의 관점. 그게 바로 정의다라고 주장하는 게 근대의 정의론의 입장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에서 말하는 정의론은 정의라는 건 이렇게 중립적일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그런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가령 안중근 의사와 같은 그런 인물을 의사라고 사회적으로 평가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더 기리고 영광스럽게 우대해주는 이유는 뭐냐? 결국 그 안중근 의사가 말하자면 우리의 이제 국가를 위해서 애국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 애국심을 누구보다도 발휘한 사람을 의사로 기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현충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훌륭하고 인간적으로 좋은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대의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의 정의론에서는 정의라는 건 뭐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되고 그런 기본권 위에서 각 개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의의 핵심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덕윤리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 시대나 또는 그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마다 요구하는 미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것이고 어떤 게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더 좋은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뭐냐? 굳이 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각자 자기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덕윤리주의자들은 뭐냐? 오히려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어떤 가치가 또는 공동체적인 미덕, 선 이런 것들이 더 우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 개인의 권리보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이냐라고 하는 거, 어떤 도덕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더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그게 우선적이어야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삶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방향, 본질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결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그 사회의 각 시민들이 그런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이 덕윤리의 관점이에요. 바로 그런 삶이 덕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덕을 갖춰가는 삶인 거죠.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계속 쌓아가고 발휘해가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고 보는 게 덕윤리라면, 다시 말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뭐냐? 그런 건 누가 평가하느냐? 각 개개인이 각자 평가할 뿐이다. 사회가 그걸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각자 자유롭게 어떤 가치를 추구해 나가든 그 각자 각 개개인에게 결정하도록 선택하도록 내맡기자. 그걸 각 개인의 자유로 권리로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근데 덕윤리주의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사회나 공동체에 항상 소속되어 있고 그 사회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각 개개인 나름대로 뭐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고 그 사회나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좋은 것들이 있고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있고 또는 훌륭한 미덕이 있다는 거죠. 또는 우리가 영광을 돌려줘야 될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도록 각 시민들에게 독려하고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덕윤리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가 서로 해결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입장이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결국 영광이나 미덕, 우리가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 목적이나 목표,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국 정치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인 동물로 봐요. 아마 여러분들은 글을 쓰라고 하면 대체로 그런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글들을 많이 쓰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쓰거나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즐겨 쓰죠. 그 말을 서구의 철학자들 중에 가장 먼저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정치학이라고 하는 저서가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 책 속에서 그 폴리티컬이라는 의미를 쓰죠. 폴리티쿠스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정치적이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시대에 고대 그리스 사회는 하나의 도시국가의 형태를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국가 단위였어요. 하나의 도시, 지역 단위가 그 하나의 정치적인 공동체였고 그걸 그들은 폴리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정치학이란 말 자체가 폴리틱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정치 기술 이런 거 폴리틱스 이렇게 부르는데 그 형용사는 폴리티컬이란 말이 이 폴리스란 말로부터 출발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하나의 정치적인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가 폴리스였고 이 폴리스를 우리가 도시국가라고도 부르는데 자그마한 지역국가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 도시를 이루고 그게 하나의 정치적인 공동체였던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 인간이란 폴리스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고 이런 정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고 영위해 나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하자면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후대에 이제 로마 시대 이후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그리스 히라보로 쓰여진 그 단어를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셜이란 말로 바뀌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로 바뀐 번역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맨 먼저 정치적 동물이란 말로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지만 폴리스를 이루어 살아가는 존재다, 동물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뭐냐? 인간이라고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폴리스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공동체 안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또는 정치적인 참여 속에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폴리스에게는 이 정치가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그 인간들의 활동이었어요. 정치 활동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원이 아테네라고 하는 폴리스에서부터 출발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폴리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여기에 참여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기원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이제 의사결정 방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폴리스를 이루어서 폴리스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느냐와 관련돼서 그 정치 철학이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 핵심은 뭐냐? 폴리스에서 우리가 폴리스 속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의라고 봤어요.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폴리스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가 가장 제대로 영위되고 인간은 또 폴리스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칙이 마련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정의가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우리가 폴리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은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 목적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폴리스가 추구하는 이 정치 공동체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리스는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정의로운 행동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권리를 중시하니까 특히 자유주의의 이제 윤리학자들, 철학자들은 기본권, 개인의 기본권 이걸 중시 여기잖아요. 권리 개념을 중시 여기잖아요. 이 권리를 논하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 텔로스는 고대 히라버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쓰는 말이에요. 텔로스란 말은 히라버로 오늘날 의미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또 목표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본질이란 말로 번역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바로 텔로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론이라는 건 텔로스로부터 텔리올로지라고 쓰죠. T, E, L, E. 그다음 학문을 뜻하는 알로지를 붙이죠. G, Y 이렇게 해서 텔리올로지 이렇게 하면 이게 목적론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게 됩니다. 이 텔리올로지는 텔로스란 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목적론의 체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럼 뭐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도 다 텔로스라고 하는 어떤 목적, 목표, 그것의 본질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돼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니까. 그럼 정치 공동체도 뭐냐? 폴리스란 정치 공동체도 목적이 있어요. 텔로스가 있어요. 지향하는 목적이 있죠. 그럼 뭐 목적을 실현해내야 가는 어떤 것이어야 그게 바로 정의롭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정의로운 어떤 행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해내면 뭐냐? 그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훌륭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뭘 주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명예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아테나라고 하는 폴리스에서는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인간의 활동 중에 하나였었고, 살아가면서 정치에 참여해서 폴리스가 목표로 하는 거, 이게 텔로스, 정치 공동체에서 목표로 하는 어떤 활동들을, 적합한 활동들을 잘 수행해 놓은 사람에게 명예를 주는 거예요. 훌륭하다, 대단하시다, 존경의 명예를 바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들이 기려주는 거죠. 영웅으로 만들어 준다거나, 그죠? 영웅시하고 그런 것들이 돌아가는 게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에겐 뭐냐? 영광을 안겨주는 거죠. 영예를 돌려주고 명예를 기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 텔로스라고 하는 목적에 적합한 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에겐 뭐가?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포상이 주어지는 거죠. 칭송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근데 자유주의자들의 정의는 뭐예요? 그냥 개인이 자기가 선택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개인이 뭔가 이득을 취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칭송을 하거나 명예를 부여하거나 영광을 안겨주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유주의자들은 그냥 나의 자유, 각 개개인의 자기의 자유로운 권리에 따라서 행동하면 그걸로 끝이야, 행동의 결과.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자유주의자니까.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윤리에서는 가령 정치적인 폴리스가 지향하는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걸맞은 적합한 어떤 사회적인 행동을 한 사람은 뭐죠? 정의로운 행동을 했고 그런 사람들 훌륭한 행동을 했다라고 칭송해주고 존경해주고
훌륭하다라고 이 명예를 안겨주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덕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거죠. 자유주의자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우리들은 자유주의자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고 또 잘했다고 칭찬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자신의 권리, 개인적인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야.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 이 정치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행위를 한 그 행위자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과 영광을 바치는 거죠. 우리가 안중근 의사, 정의로운 행동. 그래서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의로울 의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 한자로 하면 정의로운 의자예요. 의사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면 뭐죠? 영웅으로 우리가 기려주잖아요. 바로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인물을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로 기려주고 이런 칭송해주고 이런 건 뭐냐? 그건 자유주의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건 덕윤리의 관점에서 칭송하고 덕윤리의 정의관의 관점에서 우리가 포상해주고 이렇게 명예를 안겨주고 역사적 인물로 기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의 텔로스를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논하려면 적어도 우리는 뭐냐? 어떤 행위가 그만큼 훌륭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행위가 우리가 영광스럽게 또는 명예스럽다 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칭송할 만한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행위의 텔로스, 목표를 우리가 논의하다 보면 이게 함께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정치 철학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은 이제 자연적인 존재나 또는 인간이나 또 인간들의 사회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에 다 목적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철학인 거고 그렇다면 모든 존재들은 또는 어떤 행위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은 뭐죠?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그건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의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 두 요소가 있게 되죠. 하나는 정의의 두 요소가 있게 되고 그 뭐가 정의다라고 주장하는 일반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정의를 논할 때 우리가 지금 분배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그럼 분배되어야 되는 대상이 있겠죠. 그죠? 오늘날 앞서 살펴봤던 근현대에는 이제 경제적인 그 분배의 문제가 가장 중심에 놓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중심으로 어떤 시장 사회에서 대체로 살아갔다 있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재화를 어떻게 나눠 갖느냐 이런 것들이 주된 논의가 되고 있었죠.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오히려 그건 논의되지 않아요. 경제적인 재화의 문제는 그건 정치 공동체에서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어, 이때는.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근대 이후에는 이렇게 경제적인 재화가 특히 재산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변화된 상황에서 살고 있으니까 지금은 경제적인 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폴리스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롭게 해결할 것이냐와 관련돼서 그런 폴리스라고 하는 게 정치 공동체니까 어떤 정치 권력, 누가 그 정치적으로 그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누가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 이런 것들이 분배되어야 되는 대상이죠. 그런 사회적 지위, 권력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분배 대상이죠. 그럼 그 대상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주어져야 되느냐, 그 몫의 문제죠.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몫이 주어져야 되는가. 그게 이제 한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왜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에게 얼만큼 주어져야 되는가, 이게 정의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이게 대상이 좀 바뀌었을 뿐이죠. 재산이나 소득, 수입 또는 공직의 기회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논의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분배의 대상으로 주목되고 그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져야 되느냐를 우리가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룰을 정하는 게 앞서 살펴본 존 롤스, 칸트 또는 자유지상주의자 또 그 이전에 공리주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이런 두 요소와 관련돼서 우리가 공통으로 주목하는 정의롭다라고 하는 일반 원칙은 되게 그렇죠.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들이 똑같이 분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일반적인 정의에 대한 관심이죠. 그죠? 누구나가 동등하면 누구나에게 똑같이 동등한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 그게 기본권 개념이잖아요. 그죠?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라고 하면 존엄한 존재에게 똑같이 존엄하게 대우해줘야 된다는 게 칸트적인 생각이고 그걸 발전시켜서 존 롤스 같은 사람은 똑같이 무지의 배일 상태에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본권이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 차등이 주어질 때는 이제 평등한 요소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존 롤스의 관점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대체로 사람들은 이런 관점을 동등하게 사람들에게 똑같은 몫이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존 롤스는 이런 입장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준다는 차등의 원칙을 나가면서 평등의 요소를 강화시켜가는 쪽으로 나갔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관련돼서 이런 입장을 갖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그 각자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 경우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상태가 오히려 정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마다 얼마만큼의 몫을 받아야 되는지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 뭐냐면 그것이 바로 어떤 도덕적 자질이나 자격을 평가하는 문제죠. 그 자격을 따라서 자질이나 자격에 맞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몫이 정해진다고 보는 거죠. 이 몫이. 마땅한 몫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 몫은 차별적인 몫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령 이렇게 되는 거죠. 가령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의 관점에서는 가령 여기 굉장히 질이 좋은
플루트가 있어요. 아주 오늘날은 시장사회에서는 최고급 플루트는 아주 가장 비싼 플루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격이 질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일단 성능이 아주 좋은 플루트가 있다고 봐요. 그럼 이 플루트를 누가 가져야 되느냐라고. 이게 이제 분배의 대상물이잖아요. 그죠? 이 최고급 플루트야. 그냥 플루트가 아니라 최고급이란 말이 붙는 순간 이 대상이 특별해지죠. 그죠? 우리가 그냥 플루트를 누가 가져야 되느냐와 아주 가장 최상급의 플루트라고 하는 대상이 성격이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덕윤리의 관점이에요. 뭐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하죠? 최고급 플루트면 값이 만약에 비싸면 그 가격을 치러서 시장에서 거래한 사람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죠? 특히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최고로 그렇게 하겠죠. 존 롤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최고급 플루트를 가져가 될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가져간다면, 그렇다면 조금 최고급은 못 되더라도 조금 돈이 별로 없는 사람도 플루트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원한다면 가져갈 플루트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돌아가는 차등의 원칙일 수 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이 다르죠. 최고급이라고 하는 플루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돈이 많은 사람이 가져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최고급 플루트라고 하는 이 분배의 대상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알아보면 왜 우리가 최고급이라고 붙였느냐,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분배 대상에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접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은 뭐냐? 최고급 플루트라면 최고의 플루트 연주자가 가져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왜? 최고급 플루트라는 점에서 최고의 플루트 연주자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자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의란 우리가 오늘날 능력주의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과 우수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했죠. 몫이 차별적으로 주어져요. 근데 이 차별이라는 것이 재산이나 타고난 신분, 아름다운 외모, 행운, 제비뽑기에서 뽑히는 행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용되는 차별이 아니에요. 이것들의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능력과 우수성인데 이 대상이 어떤 능력과 우수성을 결정지어줘요. 이거 플루트라는 대상이잖아요. 플루트라는 것은 뭐죠? 악기잖아요. 악기는 어떤 거죠? 악기는 나름대로 모든 존재, 모든 인공물이든 행위든 자연적인 존재든 거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텔로스가 있다고 했죠. 텔로스가.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게는 어떤 행위든 모든 악기조차도 하나의 사물 하나마다 텔로스, 목적, 목표가 있어요. 그 본질이 있는 거예요. 플루트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플루트는 어떤 목적, 어떤 목표, 어떤 존재 이유가 있을까? 플루트가 왜 있는 거죠? 플루트는 뭐죠? 악기라고 하는 거예요. 악기는 뭐죠? 음악을 연주하는 도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한다. 또 최고급이라는 건 뭐죠? 그냥 플루트와 달리 최고급 플루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플루트 중에서도 플루트로 음악을 연주해야 할 수 있는 최고의 연주가 가능한 악기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최고급 플루트라고 하는 것이 지니고 있는 존재 이유, 그 목적, 성능, 이것에 딱 알맞은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가진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정해진다. 그렇다면 플루트를 가장 잘 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플루트의 연주 기량을 가진 자, 이 사람에게 최고급 플루트의 존재 이유가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적합한 분배 방식이 이루어져야 정의롭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급 플루트는 최고급이 오늘날 우리로 치면 아주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럼 비싼 값을 치를 수 있는 부자, 또는 누군가가 외모가 아주 잘생겼다라고 그 사람에게, 또는 뭔가 대통령처럼 플루트는 불 줄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여러 면모를 가장 잘 갖추고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막 이런 사람, 권력도 이런 사람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플루트의 존재 이유, 또 그 중에서도 최고급 플루트라고 하는 그런 플루트의 성능에 이 부자고 잘생겼고 또는 사회적으로 이러저러한 것을 두루 뛰어난 사람이 가져야 된다는 이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자라고 해서 자격이 주어져. 부자이면서 말하자면 최고급 플루트가 가진 이 플루트의 성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플루트 연주자, 탁월한 연주자라면 자격은 되겠죠. 근데 그건 부자여서가 아니라 최고급 플루트라고 하는 최고의 기량을, 연주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연주자여야 된다는 게 우선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플루트와 관련된 능력, 그러니까 플루트. 그리고 그건 뭐죠? 플루트 연주 실력이잖아요. 그러면 플루트 연주 실력이 가장 탁월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플루트를 줘야 된다. 이 탁월하다, 어떤 거 연주 실력이 가장 실력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아렛대라고 그래요. 아렛대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르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번역하느냐? 덕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덕은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우수성을 가진 상태예요. 그런 능력. 그런 사람은 어떻게 탁월한 플루트 연주 실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매일 막 플루트 재능도 있었겠지만 그 재능에다가 뭐냐 매일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량을 쌓아가지고 그러다 보면 진짜 탁월한 연주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덕은 다른 말로 하면 탁월성에 우수성이죠. 그래서 플루트와 관련된 건 플루트를 연주할 수 있는 아랫대, 덕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져야 된다. 물론 어떤 회사를 경영한다라면 회사의 경영자로서의 그 능력, 자질, 사장이 될 만한 아랫대가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겠죠.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경영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거예요. 덕윤리는 뭐냐면 항상 왜 그래야 되는가? 그 어떤 사물이든
회사면 회사의 존재 이유, 학교면 학교에 설립 목적, 그런 게 있겠죠. 그럼 그것에 가장 적합한 분배 방식이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급 플루트는 아까 말했듯이 플루트의 존재 이유, 목적이 있고 그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한 것이고, 근데 그 중에서 최고급의 플루트이기 때문에 음악 플루트 연주를 가장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죠? 최고의 플루트 연주 실력을 가진 사람이죠. 최고의 플루트 아랫대를 가진 사람이에요. 덕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져야 그게 바로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는 항상 목적론적인 추론의 방식을 갖고 있어요. 아까 목적론 하면 텔레올로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목적론조가 하면 텔레올로지컬, 그러니까 목적론적인 방식으로 정의를 이끌어내는 거죠. 추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에 어떤 재화면 그 재화의 텔로스, 목적을 우리들은 먼저 탐구해야 되고 추론해내야 되고, 그 목적을 가장 알맞게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나 그와 관련돼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 목적을 실현해낼 자격과 자질을 갖췄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자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바로 그 목적을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해야 되고, 그걸 그 지위에 오르거나 또는 그런 권력을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정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도덕적 자격이고 도덕적 자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덕적 자격과 도덕적 자질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아랫대, 덕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덕윤리인 거예요. 이것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덕윤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차 시에 대학에 입학할 자격, 그럼 덕이 뭘까? 대학은 왜 있어야 되고, 그럼 입학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3차 시에도 잠깐 한번 다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게 뭘까? 대학을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 학문을 연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학의 존재 이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겠어요? 그러면 학문을 아주 잘 연구할 사람. 그건 뭐죠? 학문적인 우수성 또는 학업 능력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런 것이 바로 덕이다. 학업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사람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덕 아랫대를 지닌 사람이죠. 그렇다면 대학에 입학 기회를 가져야 되는 사람은 그런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문적인 수월성, 우수성을 탁월하게 갖춘 사람이 바로 대학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학생이 입학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문적인 능력, 학문적인 탐구 능력, 이게 바로 대학에 입학할 기회와 관련된 아랫대인 거예요.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 우리가 다양성 논의를 한 것처럼 대학은 학문 연구만이 아니라 대학이 실현해야 될 어떤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대학은 학자만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각 부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지도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배출하는 기관이고,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 대학의 존재 이유, 목적에 대해서. 그죠? 그런 사람이 보기에는 굳이 꼭 학업 능력만이 아니라 오히려 리더십을 갖춘 사람, 또는 경우에 따라 어떤 동아리 활동에 뛰어난 자질을 보이는 사람,
사람들하고 인화 능력을 보이는 사람, 그죠? 협력 능력을, 팀워크 능력을 잘 발휘,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런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가치들을 중시 여기고, 그렇다 보면 그런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이나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도 대학에 입학할 덕을 지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렇다면 이 목적론적 추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어떤 재화를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분배해야 되는가, 얼만큼 분배해야 되는가는 뭐냐. 먼저 그 존재 이유, 텔로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추론해내고 그걸 판단해내야 되는 게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누가 덕을 갖췄는지를, 또는 어떤 덕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야기하죠. 모든 어떤 사회 조직이든 거긴 목적이라는 게 있고, 그 우리가 이성을 발휘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추론해서 그 모든 사회 조직에게 담겨 있는 그 존재 이유, 목적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분배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으니까. 그 분배의 기준은 이 목적에 부합하는 덕을 갖춘 사람이잖아요. 덕. 그죠? 그 조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목적을 실현해낼 능력으로서의 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판단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 덕이 윤리가 되는 거고 도덕적 자격이 되고 자질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부터 우리가 이끌어내는 거죠. 이 덕이 바로 분배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것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덕윤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의와 관련된 논의는 사회 조직의 목적, 즉 텔로스에 관한 논의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그 조직의 텔로스가 무엇인지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그 텔로스가 무엇인지가 정해지면 그 텔로스를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미덕이 무엇인지를 또 추론해내는 거죠. 그러면 그 미덕에 따라에게 영광과 포상이라는 건, 대학 같으면 대학에 입학 합격입니다라고 축하해주고 영광을 주는 거죠. 입학할 자격을 주는 거예요. 합격, 포상하면 장학금 이렇게 주는 거죠. 왜? 대학을 학문 연구라는 데 주면 성적을 잘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장학금 주고, 또는 성적 우수상을 포상을 하잖아요. 그 미덕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거, 훌륭한 학생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그 미덕, 덕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텔로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방금 말 대학에 입학할 권리는 누구에게, 이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져야 되는가 라고 하면, 미리 앞서 말한 것처럼 말했으니까 설명은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학의 목적. 텔로스가 무엇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돼. 그러면 그 텔로스에 적합한 입학 기준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입학 기준은 뭐예요? 요 텔로스가 무엇인가에 따른 그 미덕인 거죠. 그 우수성, 탁월함이죠. 그 입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광과 포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대학의 텔로스, 대학의 존재 이유, 또는 대학의 목적에 대해서 누구는 학문 장려를 위해서 대학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게 바로 미덕이 돼요. 그게 바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뭐죠? 학업 성취 가능성, 학업적 우수성이라고 하는 거. 대학에서 공부를 누가 더 잘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그게 바로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덕이 되겠죠. 그죠? 성적에 따라서 입학 기회를 줘야 된다.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만 보는 학생들은 뭐죠? 대학의 수학 능력, 수능 시험, 정시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게 실력을 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또 누구는 뭐죠? 대학은 우리와 같은 사회 속에서 이 시대 사회의 이런 조건 속에서 어떤 시민을 양성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 훌륭한 시민들, 자질 있는 시민들을 다양한 분야에 양성을 해서 사회에 배출해서 그들이 각 사회의 각 부분에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또 주장하죠. 물론 학문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걸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것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선 뭐죠? 가령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다양한 능력, 누구는 리더십을 갖췄고, 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태도가 강한 학생이고, 공감 능력이 많은 학생, 학업 능력보다 이런 요소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지도자로서의 자질로 사회의 각 부문에 가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만한 자질이라고 보는 거죠, 훗날.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 뭐죠? 이게 수시 전형이잖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게 또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 공부 성적이 중요하다. 여기는 뭐죠? 성적만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인간적인 능력들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오늘날 실제는 대학은 이 두 요소가 다 필요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만 오로지 하면 성적만이, 학업 성적만이 덕이라고 보는 거고, 그게 기준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고, 이것도 봐야 되겠죠. 이것도 봐야 된다고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다양한 요소들도 덕이다라고 보는 거죠. 입학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둘이 충돌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인지 몰라도 이 두 요소를 다 필요로 하는 게 대학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 두 수시나 정시를 같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과연 대학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가? 그 존재 이유, 대학의 텔로스, 목적, 목표, 이걸 먼저 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이 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하기가 어려워지죠.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겐 중요한 게 그랬죠. 오늘날 우리의 분배 정의는 주로 소득부, 기회의 분배, 공직이나 대학 입학과 같은 어떤 사회적 진출을 하기 위한 이런 분배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오늘날은 그렇죠.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 경제적 이런 재화보다는 이런 공직, 폴리스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운영해낼 공직자, 우리로 치면 공무원이죠. 고위 공무원이나 이런 자리들이죠. 그리고 또는 명예와 같은 이런 영광의 기회, 명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구에게 줘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라든가 또는 통치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어떤 자리까지를 줘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였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해야 된다고 하죠? 그냥 1인 1표,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방식은 누구나 똑같은 기본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1인 1표에 똑같이 권한을 줘서 선택권을 똑같이 줘서 다수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자.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방식이 정당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이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입장이에요. 현재 우리 사회의 요즘 현대 사회의 주류적인 입장이 자유주의적인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똑같이 동등하게 줘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과 결정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표 방식의 선거 방식이 채택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지금 대통령을 뽑느냐? 대통령은 왜 필요하냐? 왜 있어야 되느냐?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가야 되느냐? 과연 대통령제가 필요하냐? 대통령은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그런 활동을 가장 잘 해낼 사람이 누구냐? 이걸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거기로부터 대통령이라고 하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덕을 갖춘 사람, 탁월성을 갖춘 사람. 대통령은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이다라고 말하면 리더십을 가장 잘 발휘해낼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을 대통령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따져서 1인 1표에서 각자 판단한다고 보겠죠.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걸 검토하다 보면 누가 리더십을 가장 잘 갖췄는지를 우리가 토론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건 토론에서 결정하는 거지 표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토론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표를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일 거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치 철학자는 아니죠. 왜? 결국은 모든 시민들이 다 이런 텔로스를 이성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적합한 덕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를 판단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와 어떤 귀족정과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혼합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은 이런 판단 능력을 잘 갖춘 사람들이 하고, 그죠? 또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장점을 잘 운용해 가는 방식, 좀 이끌어가는 방식.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엘리트주의적인 관점과 민주주의적인 정치 방식, 이걸 같이 잘 우수성을 섞어서 채택해 나가는 그런 정치 제도가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의 분배 문제는 결국 항상 모든 것들의 정치적 권력 같으면 그 권력이 왜 필요하고 그 권력이 그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텔로스부터 먼저 물어봐서 거기에 적합한 덕을 어떤 사람이 가졌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그런 자격을 가졌으니까 그 사람의 도덕적 자격에 따라서 그런 몫을 권력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거하죠. 정치는 그 목적이라는 게 존재 이유가 그 활동의 목적이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몰라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치의 목적은 좋은 시민들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시민들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덕을 갖춘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늘 많이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정치적인 활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각자의 재산권,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주고 각자 이제 그런 자유롭게 자기의 경제적 활동을 시장에서 영위해 나가도록 하자.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법을 만들어서 제한하자.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해주고 질서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많죠.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 훌륭한 시민들을 만들어요. 도덕적으로 덕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뭐죠? 정치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훌륭한 인격자, 훌륭한 시민을 잘 길러낼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와 좀 다르죠, 그죠? 그게 바로 이 덕을 중심으로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의 차이점이고, 우리는 우리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갖다 보니까 아, 이런 견해차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름뿐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정치 공동체, 그 폴리스라면 선, 좋은 삶, 훌륭한 삶을 장려하는 목적을 지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치연합은 단지 동맹으로 전락하고 법이라고 하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약에 머물고 만다. 서로 각 개개인의 합의, 오늘날이 그렇죠. 자유주의적인 사회계약, 이게 머물고 만다는 거예요. 그 사회계약들은 폴리스의 구성원, 시민들이죠. 그들을 선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회계약은 자기들끼리 그냥 이해관계를 서로 합의하고 살아가는 수준에 머물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각자의 권리 충돌이 있게 되고 그냥 권리 충돌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런 사회에 머물고 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더 좋은 사회, 더 공정하고 훌륭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와 같은 정치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시민들을 선하게, 훌륭하게 길러내면 정치 공동체가 이렇게 선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목적이란 시민의 덕을 길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폴리스와 같은 도시국가, 정치 공동체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단지 상호 방위, 국방이라든가 그 전쟁을 수행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또는 경제적인 거래를 하고 경제 성장을 하고 이런 것만이 국가의 목적이 오히려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런 국가관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국방, 경제적인 성장, 발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초점에 두고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국가의 목적은 아니래요. 오히려 국가의 목적은 정치 활동에 있는 것이고 그건 뭐냐? 이런 것보다는 좋은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다 좋은 삶을 살도록 그 사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그런 질서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살다 보면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고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게 정치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이 지닌 고유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개발해서 덕 있는 훌륭한 덕을 갖추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폴리스라는 정치 공동체가 아주 훌륭한 상태로 꽃피울 수 있도록 공동선이라고 그걸 표현하죠. 누구에게나 좋은 것.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서 그런 판단력을 기르고 그런 시민들이 자치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참여하면서 공동체 전체를 공동선이 한껏 꽃피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의 목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폴리스의 목적과 목표는 좋은 삶인 거예요. 모든 시민들이 굿 라이프, 좋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지 단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보장해주고 이런 것이 좋은 삶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이런 시민의 미덕을 키울 수 있고 선을 장려할 수 있고 그런 것이고, 결국 사회생활, 정치로부터 모든 사회생활의 모든 제도와 행위들은 다 이 좋은 삶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의 목적은 좋은 삶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속에 살아가는 시민들을 좋은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생각한 국방이나 경제도 그런 거겠지만, 이게 결국 좋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닌 경제, 좋은 삶에 기여하지 않은 국방,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고 정의로운 게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 좋은 삶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배를 하려면 항상 분배 대상의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그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어떤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공동체는 좋은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공직, 특히 고위공직 또는 이제 누구에게 돌아가는 명예, 포상, 영광, 이게 한마디로 영광이라고 해놨는데, 영예,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주어져야 되느냐? 그러한 정치 공동체, 좋은 삶을 구현하기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조금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낮은 공직, 조금의 영광을 줘야 되겠죠.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는 가장 높은 공직, 가장 큰 영광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최고의 공직에 올라야 되겠죠. 그런 사람은 뭐냐? 시민의 미덕이 가장 탁월한 사람, 시민으로서 가장 훌륭해 보이는 사람, 시민의 자질이 가장 탁월한 사람, 그리고 폴리스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의 공동선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그걸 실현하는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다른 말로 하면 정치 능력이 가장 탁월해야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의 정치 능력이죠. 이걸 좋은 삶을, 그래서 시민적 자질이 가장 훌륭한 사람, 그래서 정치 공동체의 공동선을 가장 많이 실현해낼 사람, 이런 정치 능력의 소유자여야 되지, 부자라고 해서 잘생겼다고 해서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적 자질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정치적으로 인정받고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사회에서는 가장 높은 공직과 영광은 누구?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이제 최고의 정치 지도자라고 평가받는 인물이죠. 어떤 민주적인 그 정치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국 최고의 정치 지도자 자리에 올랐는데, 그래서 실제 가장 시민의 미덕이 뛰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도시국가 폴리스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공동선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잘 해냈어요. 정치 지도자로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페리클레스라는 인물을 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다른 도시국가 스파르타와 전쟁을 치러내서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낼 정치적인 자질과 판단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 목적, 텔로스를 생각하고 텔로스를 잘 실현해낼 덕, 자질을 갖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에게 마땅하게 주어져야 된다. 그게 몫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정치를 강조하는데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가? 결국 좋은 삶이라는 게 정치의 목적이고 또는 정치 공동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시민들이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공동선이 확장되어야 되고 공동선을 모든 시민들이 누려가는 삶을 사는 게 좋은 삶이니까. 그럼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냐? 우리들이 이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고 요즘 와서 걱정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촛불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의식이 또 이런 참여 활동이 많이 고양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해요. 왜 정치 참여가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보느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치적 활동 없이는 우리들은 훌륭하고 또는 덕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보는데, 정말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왜 정치가 그렇게, 특히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 정치 활동을 해나가는 게 왜 중요하다고 보느냐? 그것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날 우리와 달라요. 오늘날 우리는 되게 특히 선진국일수록 투표율도 저조하다고 하죠. 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행사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내가 투표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고 자유의사고 또는 내 권리 행사 방식이니까 안 하는 것도 내 권리의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 보니까 정치가 좋은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 활동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필요악으로 여겨요. 왜? 정치가들이 보여주는 게 혐오스럽고 또는 정치가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대의 정치와서. 그죠? 물론 이제 좋게 보더라도 정치의 역할을 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 도구라고 이상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도 그건 하나의 수단이지.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소명 중에 하나일 뿐이지 우리가 특히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선을 실현하기 위한, 덕 있게 살아가기 위한 또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우리는 오히려 정치를 하면 인격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망친다고 생각해요. 맨날 싸우고 심지어는 뭘 집어 던지고 막 상대를 비난하고 이러기가 쉽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인격을 망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달라요. 앞서 말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폴리스에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국가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정치 공동체에 직접 참여할 때만 이 인간의 이런 존재로서의 고유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적 동물로서의 본성은 뭐냐? 인간만이 지닌 언어 구사 능력이에요. 언어적인 능력. 말하고 토론하는 능력.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는 능력. 그게 바로 도덕적 판단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말로 토론해 가면서 상대방과 어떤 게 정의롭고 어떻게 정의롭지 못한지, 무엇가 옳은지 또는 무엇가 선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 분별해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게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어떤 것이 그렇지 못한지 그걸 해내요. 꿀벌들도
무리지어서 살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의 그 기원적인 인물이기도 해요. 생물학자들 생물학 교과서를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출발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꿀벌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도 하죠. 그러니까 무리지어 살아가는 개미, 꿀벌 다 있지만 인간은 무리지어 살아가는 동물이면서도 뭐냐?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거죠. 정치적인 동물이에요. 뭐냐? 그게 바로 인간만이 가진 언어적인 능력을 가지고 뭔가 서로 옳고 그름, 또 어떤 게 더 선한 것인지 공동의 선을 논의, 어떤 게 좋은 삶이고 어떤 게 그렇지 못한 인생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검토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러면서 그걸 찾아가는 거죠. 바로 그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정치적인 참여를 통해서 토론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고 이런 활동들을 하지 않은 인간은 그런 것들을 더 분별해가면서 도덕적 판단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냐? 영어의 이디어트란 말이 있죠. 이디어트란 말은 무슨 말이죠? 바보 천치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에이 바보, 에이 천치 같은 놈아 이렇게 욕할 때 쓰는 말이죠.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말이에요. 이디어트란 말은 오늘날 영어를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뭐냐? 이디어트는 정치적인 참여에 무관심하고 정치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을 이디오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을 비난할 말.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에 무관심하면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은 삶에 무관심한 거고 인간이 길러 나가야 될 덕을 실현해 나갈 수 없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실현해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인간답지 못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바보 천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것의 시작, 기원, 유래는 정치에 무관심하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실현해낼 줄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좋은 삶을 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 아테네 시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 좋은 삶을 살아가려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행복한 삶이잖아요. 행복한 삶이라는 거 오늘날 우리가 즐겁고 또는 고통스럽고 이런 심리적 상태와 관련된 말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건 현대에 와서 근대에 와서 공리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이 주목하듯이 쾌락이라든가 즐거움, 기쁨, 이름의 감정들과 마음의 감정 상태와 연결시키는 말로 바뀐 거고 옛날 고대의 그리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람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인생의 목표예요. 삶의 목표인데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행복은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뭐냐? 덕을 많이 갖춘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고 이런 활동들에 참여해서 자기의 영혼이 그런 활동을 탁월하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열심히 참여해서 사람들과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또는 뭐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인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그런 활동의 상태. 이게 바로 행복의 상태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하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즐겁고 쾌락을 느끼고 이러면 행복감이다라고 말하지만 행복감이 아니라 요 자체가 행복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덕을 아랫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우수하게 발휘하는 것. 그 중에서도 뭐죠? 정치적인 탁월성. 정치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면 좋은 삶을 가장 잘 실현해 나갈 원리를 가장 잘 알고 그런 지혜, 아까 페리클레스와 같은 그런 정치적인 탁월성을 갖춘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락이나 고통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상한 정치적인 활동, 그 속에서 진짜 자기가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이디어트 같은 정치에 무관심한 상태에서는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으니까. 이게 바로 행복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도덕적 탁월함은 뭐냐? 습관이, 습성이 제2의 천성이라고 누군 말하지만 끊임없이 이거 활동을 계속 해나가는 반복, 거기서 자연스럽게 쌓아지는 거지. 그러려면 뭐죠?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면서 정치 자체가 우리가 공동선에 대한 관심, 좋은 삶에 대한 토론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언어적인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토론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고 이런 행동들을 직접적으로 실천해 가는 거, 이런 습관적인 활동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도덕적인 탁월함이고 이 도덕적 탁월함을 많이 얻을수록 터득할수록 우리는 행복하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 도덕적 삶의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 거죠. 행복을 성취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가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목적 적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그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 목적에 가장 들어맞는 어떤 행동, 적합한 행동, 활동 이게 바로 정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규정하는 거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 분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목적에 얼마나 적합한 행동을 하느냐 이게 바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판단하는 거죠. 적합할 때 정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정의로운 권리 할당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분배하려는 그 분배 대상의 텔로스를 먼저 알아야 돼요. 목적을. 그리고 그 텔로스, 목적에 기여할 만한 사회적 역할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그 본성, 그 사람이 적합한 자질을 가졌으니까 그 적합한 자질을 실현할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 몫을 줘야 되는데 제 몫을 준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자질과 자격에 맞는 그 사람의 본성에 맞는 그 본성에 적합한 공직과 영광을 주고 그 본성에 어울리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동안 자유주의나 공리주의에서는 이 자격이나 본성이란 말을 결코 거론하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덕윤리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우린 적성이라고 하죠. 오늘날 적성이나 그죠? 자질, 자격 그런 것들을 먼저 보고 과연 그게 그 사람이 가진 그런 자질과 적성이 어떤 사회적 역할에 들어맞느냐 적합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해야 되고 이 사회적 역할들은 그 사회 조직의 활동의 텔로스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 맞는지를 목적 적합성을 따져봐야 돼요. 그 이제 내가 역으로 말했고 그 순서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 텔로스를 정하고 그럼 텔로스에 맞는 역할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나눠야 되고 그럼 그 역할에 적합한 본성이나 자질과 그런 사람을 갖춘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그 걸맞는 역할을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텔로스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근대의 정치로는 적합성 개념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칸트나 롤스 이런 자유주의 정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목적론적 사고에서 나오는 적합성 개념이 자유와 어울리지 않아요. 자유가 누구는 본성이 이렇다, 누구는 자질이 이렇다라고 하는 순간, 적성이 이렇다 하는 순간 그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등하게 기본적으로 주는 자유가 아니죠. 벌써 본성으로부터 고유한 자격으로부터 아예 여기서 차별을 주고 차이를 나누고 있잖아요.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동등한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적합성 개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근대의 정치론, 자유주의 정치론에서는 그건 다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지 적합성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오늘날 이걸 연결시켜서 당신이 선택을 할 때 좀 적성을 고려해 보세요. 당신에게 좀 어울리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권유하곤 하지만 권고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적성이 이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하든 적성이 아니지만 내가 이게 더 좋아 라고 판단을 하든 그건 결국 그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건 하나의 권고로서 주어질 수는 있지만 적합성은 적합성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대의 정치로는 본성에 맞는 역할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각 개개인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자기 결정권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본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의 관점,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정의의 관점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솔깃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냥 내팽개치고 자유주의 정치 이론가들처럼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만한 것인가는 의문스러운 거죠. 왜? 우리들은 다양한 제도나 기관, 법률도 만들고 할 때마다 보면 맨날 거기에 목적, 이념, 이런 가치들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실제. 대학은 어떤 기관이고 설립 목적이 뭐고 이런 것들을 맨날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유주의 정치 이론가들처럼 목적을 생각하고 적합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또 많은 역할들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역할들을 아랑곳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덕윤리가 분명히 설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영예를 돌리고 포상을 안겨주는 미덕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법을 만들 때도 그 법의 목적과 이념이 있잖아요.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맨날 그거에서 모든 걸 중립적으로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근본적 입장을 취하는 자유주의적 근대 정치론의 입장, 그런 철학의 입장을 우리가 취할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 보면 우리가 더 훌륭한 삶, 더 덕 있는 삶, 좋은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현해내기가 불가능해져요. 우린 그렇잖아요. 보다 더 인생을 더 좋게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추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비록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가치 지향을 해나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런 가치 지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는 그 필요성과 관련돼서 덕윤리가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윤리적 관점도 우리가 자꾸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일정 정도 설 자리를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더 마지막 3차 시에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거듭 매 영상마다 요즘은 미안하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이번 영상도 너무 분량이 많아졌네요. 그렇지만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자꾸 하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가 자꾸 이렇게 설명을 자꾸 보태가면서 이렇게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힘겹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학습 효과를 기대하려니까 어쩔 수 없다는 점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3차 시 영상에서 덕윤리를 좀 총결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